1억을 모으려면 돈도 안 쓰고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고 집값이 너무 비싸 당장 생활할 곳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대출을 껴도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을까 말까인 세상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집만 이사했을 뿐인데도 괜히 새 출발하는 느낌이고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브로드 더스 부부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낡았지만 직접 수리해가며 완공될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아름다운 집에 넓은 정원 그리고 새로운 이웃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그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데릭과 마리아 부부는 2014년 1140만 달러를 들여 1905년에 지어진 오래된 저택을 매입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꾸미며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기대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657번가에 친애하는 새로운 이웃 우리 동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참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시절 그 동네에서 커왔고 지금은 보험회사의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라 그렇게 꿈꿔왔던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을 수리하고 있던 중이었기에 안에 무엇을 더 수리하고 설치할지 남편과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주는 다정한 이웃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657번가는 현재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10번째 생일이 오에 따라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1920년대 그 집을 지켜보셨고 나의 아버지는 1960년대를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당신들은 그 집의 내력을 아나요? 집 안벽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왜 이 집에 있나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맘씨 좋아 보이던 이웃은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음 편지에는 집 수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편지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주 초 데릭과 마리아는 아이들 3명을 데려와 다른 이웃들과 인사를 하고 정원에서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때와 다름없이 편지가 또 왔습니다. 아이들이 있네. 나는 그들을 본 적이 있어. 지금까지 본 바로는 3명이라고 생각돼. 젊은 혈기들로 집을 채울 필요가 있어? 나한텐 더 좋아. 당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작았어? 아이들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들을 많이 불러주고 그들을 그릴 거야. 편지 속의 감시자는 딱 집어서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너무나 소름 끼칠 것 같습니다. 편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반송 주소가 없었고 내가 누구게 라고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부는 도무지 이 편지를 보낸 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657번가 대로를 달리는 차들이 많이 있어. 어쩌면 내가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 657번가 대로에서 보이는 모든 창문들을 봐봐. 어쩌면 내가 있을지도 몰라. 657번가 대로에서 보이는 창문들 중에 매일 산책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 어쩌면 나도 그중 한 명일지도 몰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엔 친구들아 환영해. 파티를 시작하자. 감시자로부터 라고 필기체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데릭은 집에 혼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안의 커튼을 치러 다녔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데릭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읽고는 이게 대체 뭐야? 라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혹시 원한을 산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또 감시자가 밖에 널려있는 건설 장비들을 집안에 던질지도 모르니 치워두라 알립니다. 두려워진 데릭은 서둘러 아직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남아있는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전 주인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대체 이 감시자는 누구고 어째서 그가 내게 젊은 혈기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물으며 그가 보고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주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사가기 며칠 전 그 감시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건 정말 이상했어요. 그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곳에서 23년 동안 살면서 그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고 편지를 버렸습니다. 전 주인과 현 주인인 마리아는 경찰서로 찾아가 그 편지에 대해 말했고 형사는 이 편지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예민해졌고 긴장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정말로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데릭은 직장을 쉬었고 마리아는 아이들이 마당의 구석진 곳에 가면 소리쳐 불렀습니다. 얼마나 예민했던지 몇 블록 떨어져 사는 커플에게 집에 리모델링을 구경시켜주는데 근처에 젊은 혈기들이 있다면 좋을 거야 라는 말을 해 굳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그가 마당에 망치로 간판을 세워두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뜯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받고 2주가 지났을 때 마리아는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 새 집에 들렀고 편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657번가 새 집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바빴고 당신이 물건들을 잔뜩 내리는 것을 지켜봤어. 그 쓰레기통은 촉감이 좋아. 벽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은 해봤어? 감시자는 두 부부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지만 브레더스라고 잘못 적어 보냈습니다. 브로드더스 부부의 소개를 직접 들은 인물은 아니었을까요? 감시자는 자신이 몇 주의 시간 동안 당신 가족, 특히 아이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았다고 늘어놓았습니다.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랬던 걸까요? 아이들의 나이와 마리아가 소리쳐 부르던 별명들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이 나에게 데리고 와준 젊은 혈기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뻐. 그들의 이름을 자주 말하네. 아이가 현관에서 이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어. 그 아이는 그 집안의 예술가야? 감시자는 특히 한 아이에 대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657번가는 너희가 이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젊은 혈기들이 그 집의 복도를 뛰어 돌아다닌 지가 오래됐거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모두 찾았어? 젊은 혈기들이 지하에서 놀까?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혼자 내려갈 수 없을까? 만약에 내가 아이들이라면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지하는 집의 다른 부분들과 떨어져 있어서 그들이 비명을 지른다면 위층에 있는 당신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거야. 아이들은 다락방에서 잘 예정이야? 아니면 모두 다 2층에서 잘 거야?
누가 길가 마주보고 있는 침실을 써? 너희들이 이사 오면 바로 알겠지. 누가 어느 침실에 있는지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겠지. 당신 집의 작은 창문들과 문들은 당신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내가 추적할 수 있게 해줘. 내가 누구게? 나는 감시자이고 20년 동안 657번가를 통제해왔어. 전 주인인 우즈가족이 너희에게 넘겼지. 내가 그들에게 부탁했지만 그들은 친절하게 집을 팔았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길을 지나가. 657번가는 내 직업, 내 삶, 내 집착이야. 탐욕의 산물에 온 것을 환영해. 탐욕은 지난 새 가족을 657번가로 데려왔고 이제는 너희를 내게 데려왔지.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가 지켜볼 거라는 것을 알잖아. 자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고 하다니. 부부는 당연히 너무나 두려워졌고 더 이상 새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몇 주 뒤 세 번째 편지가 옵니다. 어디로 갔어? 657번가가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이 소름 끼치는 감시자는 누구일까요? 전 주인인 우즈가족은 집을 내놓았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릭과 마리아는 집을 사지 못한 다른 구매자가 앙심을 품고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건강검진을 잘못 받으며 집을 사길 포기했고 다른 사람은 이미 다른 집을 구매했기에 이 추측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즈가족은 다른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메일의 내용을 보고 추측했는데 도급업자들을 언급했다는 것을 보면 이 감시자가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이웃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편지들의 서인을 찍어준 우체국들 역시 마을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즈 가족이 받았던 편지는 6월 4일이었는데 그들은 아직 집을 판매한다고 간판을 내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을 보러 사람들이 왔던 날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판매하겠다 하고 말하기 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또 전에 감시자가 말한 이젤을 사용하는 아이를 봤다는 거. 이 이젤이 놓여있던 위치가 초목들로 인해서 거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집 뒤나 바로 옆집에 있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데릭과 마리아는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길 건너의 바비큐 파티에 갔고 또 다른 집에도 초대받았었습니다. 부부는 형사에게 지시받은 대로 편지나 감시자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며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아까 편지에도 나왔었죠? 이름을 많이 부르더라고. 감시자는 그들 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릭은 집 근처에 사는 존 슈미트라는 남성과 수다를 떨었는데 그가 그들의 집 사이에 사는 랭포드 가족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패기 랭포드는 90대, 그녀의 자녀들은 60대이며 그들이 좀 이상한 가족이지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며 그 집의 가장 어린 랭포드 중 한 명인 마이클은 마치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수염을 기르고 은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데릭은 번쩍했을 것입니다. 랭포드의 집에서 이젤의 위치를 볼 수 있고 감시자가 말했듯 1960년대부터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데릭은 경찰에 알렸고 사건을 맡은 경찰 역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첫 편지가 도착하고 일주일 후에 마이클 랭포드를 신문하기 위해 경찰서로 데려왔지만 그는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풀려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경찰서장이 데릭과 마리아에게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데릭은 자신의 가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아마도 아무 일 없을 거라 다독였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또 다른 사건을 맡게 될 겁니다. 데릭은 참담하게 외쳤습니다. 부부는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숨어서 집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을 체크했습니다. 60년대 이후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해왔으며 랭포드 가족이 유일하게 이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에 부친 부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랭포드 가족의 뒤를 캐지만 별다른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직 FBI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는 다른 요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편지를 확인하고 감시자의 표현이 조금 구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날의 날씨를 표현하는 이니셜을 넣는다던가 새로운 것을 탐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고 분노의 정도에 비해 저속한 점이 없었습니다. 요원은 이 감시자가 좀 덜한 약한 마초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 감시자가 키아누 리브스가 찍은 영화를 본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요원은 편지를 보고 느끼기에 그가 행동으로 옮길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감시자가 전 주인에게 보낸 편지는 6월 4일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었고 그들의 직계조에 분노했었습니다. 집이 고통에 울고 있어. 당신들은 그것을 바꿔서 너무 화려하게 만들고 있어. 그것은 과거와 나의 추억을 위해 울어. 1960년대 내가 그곳의 부유한 거주자들과의 삶을 상상하며 방마다 뛰어다녔을 때 그때가 그 집에게 좋은 시기였어. 그 집은 활기와 젊은 혈기로 가득 차 있었어. 그 후에 집이 낡아졌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야. 그는 그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 지켜봤어.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젊은 열기가 다시 내 것이 될 날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어. 요원은 이 집에서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을 알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마 그는 당신들에겐 과분한 집이라며 질투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데릭은 랭포드를 향한 의심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의 협력하에 집을 철거해버리겠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가 정말 감시자라면 분명 즉각 반응을 보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마이클 랭포드 말고도 다른 의심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에 따르면 집 근처에 2명의 범죄자들이 있었으며 657번가 뒤편에 사는 부부는 데릭과 마리아 부부의 사유지에 잔디 의자를 이상할 정도로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 나이든 남성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집 쪽이 아닌 데릭 부부의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여러 의심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결국 조사가 중단됩니다. 데릭과 마리아는 전 주인을 고소하려 했지만 판사에게 전 주인이 감시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 집에 살 수 없어 팔려고 내놓았지만 그렇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40만 의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소름 끼치는 직과에 인연을 끊고 싶었겠죠. 물론 팔기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그 편지는 구매자와만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전 주인들은 그 오랜 시간 살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도, 위협이 있었던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문을 잠그고 잠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범인은 집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집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스스로가 선별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젊은 혈기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감시자는 그것을 부러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답답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데리카 마리아가 범인이 아니냐는 거죠. 그들은 집을 구매한 것을 후회했고 집을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정교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영화제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냐고까지 말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그는 그런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집에 대한 광기로 새로 이사온 집 주인까지 편지에 집착하게 만든 괴담 같은 실화, 그날의 미스터리 657번가 감시자의 편지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